2025년 11월 1일 불과 6조 후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일반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지진과 코로나19를 정확히 예견했던 인도 히말라야의 3,000명 수도승들이 동시에 목격한 환상입니다. 1200년 영상 전통을 가진 그들이 처음으로 한국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11월 1일에 무엇이 일어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느끼는 그 불안함, 그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의 얼굴에서 익을 수 있는 피로와 불안이 안개처럼 도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날로 깊어지고 지역 간의 분열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며 이념의 대립은 가족마저 갈라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7,000km 떨어진 히말라야에서 놀라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얼마 전 인도의 니시케시 수도원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을 넘어섭니다. 1200년 만에 처음으로 3,000명의 수도승들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목격했고, 그 환상 속에는 한반도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11월 1일이라는 날짜였습니다. 불타오르는 숫자대 사이로 한 사람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고, 그 이름은 이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도승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집단 의식을 비추는 거울이다. 왜 하필 인도의 수도승들이 우리나라를 봤을까요? 그들은 하루 12시간씩 영삼하며 물질 세계를 넘어선 주파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겐지스 강변, 바람살라, 케다르나트, 인도의 7대 성지에서 서로 연락도 없이 같은 비전을 목격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전 세계의 영적 현상을 연구하며 만난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서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 첫 번째 상징은 분열된 땅 위를 걷는 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 그대로입니다. 남과 부, 동과 서, 젊은이와 노인, 진보와 보수, 모든 것이 둘로 갈라진 이 땅 위에 한 사람이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징은 침묵 속에서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묘하게 조용합니다. 폭풍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승들은 이것이 폭발 직전의 에너지 응축이라고 했습니다. 11월 1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그날에 모든 베일이 벗겨집니다. 500만 명의 한국인들이 동시에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예언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가을, 니시케시의 한 수도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223초 동안 명상에 잠긴 한 수도승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한국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가 말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인도와 한국이 2000년 전부터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예언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가을, 니시케시의 한 수도원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1223초 동안 깊은 영상에 잠겨있던 한 수도승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알 수 없는 한국어를 중얼거린 것입니다. 그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단어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분열된 땅, 11월 1일. 이 수도승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물질세계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겐지스 강에서 목욕하고 하루 12시간의 명상에 바치며 일반인들이 감지할 수 없는 우주의 진동을 이겨냅니다. 그들에게 국경이나 언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영혼의 파장만을 따라갈 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시각, 바람살라의 산꼭대기에서도, 바라나시의 강변에서도, 하리드와르의 사원에서도 똑같은 환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서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터넷도 전화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개인의 환상이 아니라 우주가 보는 집단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왜 한국에, 그것도 이재명을 봤을까요? 한 수도승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다. 비전이 우리를 선택했다. 한국은 지금 인류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시험대에 올라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그 시험의 중심축이다. 첫 번째 상징을 다시 보겠습니다. 분열된 땅 위를 걷는 자, 환상 속에서 한반도는 거대한 균열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사이의 깊은 골, 영남과 호남 사이의 오래된 삼처, 진보와 보수 사이의 날카로운 칼날, 이 모든 균열 위에 한 사람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지나간 자리에서는 갈라진 땅이 조금씩 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수도승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이 아니다. 이것은 한 민족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순간이다. 이재명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국인들은 선택해야 한다. 계속 분열할 것인가? 아니면 치유를 시작할 것인가? 11월 1일이 다가올수록 이 균열은 더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처가 가장 깊어질 때 치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볼을 던지는 사람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실 건가요? 이제 두 번째 상징의 의미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침묵 속에서 통치하는 자라는 이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두 번째 상징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통치하는 자, 이 말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재명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그를 공격하고 법정에서는 끝없는 싸움이 이어지지만 그는 놀라울 만큼 조용합니다. 예전 같으면 곧바로 반격했을 일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상징이 말하는 운명의 모습일까요? 수도승들은 이 침묵을 태풍의 눈에 비유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할 줄 아는 것에서 나온다. 그는 지금 우주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마치 활시위를 당기듯 뒤로 물러날수록 앞으로 나아갈 힘이 강해지는 것처럼 그의 침묵 속에는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11월 2일 그 씨앗이 마침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인도의 수도승들이 흥국을 봤을까요? 사실 우리 두 나라는 2000년 전부터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야의 호화목 왕비를 아시나요? 인도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와 김수로왕의 왕비가 된 그녀는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도 문명에 있는 영적 발이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몽골이 침입했을 때, 일제간점기를 거쳐 민주화를 이룰 때까지 한국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인도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때로는 불교 경전으로, 때로는 북미운동가들의 피난처로, 때로는 영적 가르침으로,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한 수도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카르마의 산둥이다. 한국은 물질적 성장의 극단에, 인도는 영적 추구의 극단에 보여준다. 이제 두 극단이 만나 균형을 찾을 때가 왔다. 11월 1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전 바다가 잠시 물러나는 것처럼 지금의 고요함은 폭발 직전의 신호입니다. 그날 분열된 땀은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갈라질까요? 침묵 속의 통치자는 마침내 입을 열까요? 수도승들은 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이재명의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11월 1일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누구일까요? 왜 그는 우리 사회를 이토록 극단으로 갈라넣는 것일까요?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한 인도 수도승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재명은 평범한 개인이 아니다. 그는 한 국가의 집단적 심판이 응축된 상징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래 보면 우리는 현대의 한국의 모든 모순을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급빈층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간 그의 여정은 한강의 기적 그 자체입니다. 동시에 끊임없는 논란과 법적 다툼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그래 보며 극단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희망의 등불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 극단적 반응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가 받는 공격과 시련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들입니다. 그의 재판은 한국 사법체계의 시험대이고 그에 대한 비난은 우리의 관용 수준을 측정하는 잣대입니다. 그는 마치 번개를 맞는 피레침처럼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을 한 몸에 받아내고 있습니다. 화학에서 충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바른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이재명이 바로 그런 촉매입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숨겨진 갈등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외면했던 지시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영웅인지 악당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변화를 축발한다는 사실입니다. 11월 1일 모든 것이 정점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계속 분열된 채로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날은 이재명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수도승들은 판삼 속에서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11월 1일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동시에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울에서 본 것은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 그것은 자신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남을 탓했습니다. 정치인을 탓하고 언론을 탓하고 세대를 탓하고 지역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에게서 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토록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 민족이 짊어진 깊은 상처대, 그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의 뿌리를 파헤쳐 볼 때입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갈등은 사실 더 깊은 이야기의 표면일 뿐입니다. 인도의 수도승들은 한국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이 민족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아파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모든 대립과 증오는 진상입니다. 병의 뿌리는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입니다. 우리는 같은 핏줄을 적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산 가족의 눈물, 휴전선의 철조망, 그리고 끝나지 않은 전쟁의 공포가 우리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우리를 극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보는 습관, 그것이 분단의 유산입니다. 두 번째 상처는 권위주의의 그림자입니다. 민주화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강한 지도자를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배신감을 느끼고 다시 새로운 구원자를 찾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극단적 지지와 반대도 이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 상처는 영혼 없는 성장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 공동체, 이웃 간의 정, 자연과의 조화, 조상의 지혜, 물질적 풍요를 얻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 우리는 더욱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처는 불평등의 절벽입니다. 수저계급론, 해조선, 이런 말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 시스템적으로 고착된 불평등이 젊은이들의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이 좌절감이 분노로 변하고 그 분노가 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처가 이재명이라는 한 점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몸속의 독소가 종기로 나타나듯이 말입니다. 보기에는 흉하고 아프지만 이것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억눌렸던 것이 터져나와야 진짜 치료가 시작됩니다. 11월 1일은 이 종기가 터지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겠지만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하는 날,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한 수도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한국은 이제 자신의 상처를 똑바로 볼 준비가 되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준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분노, 좌절, 피로감, 그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함께 앓고 있는 성장풍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겪는 고통처럼 우리는 지금 변태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11월 1일일까요? 이 날짜에는 우주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별들의 배열과 행성들의 움직임이 모두 이 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부르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1월 1일은 결코 우연한 날짜가 아닙니다. 인도의 수도승들은 그날의 별자리를 읽었고 5,000년 역사를 지닌 베다 점성술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인류의 운명이 움직이는 시점이라고. 이날은 아사다 주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사달은 산스크리트어로 정복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복의 대상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 그것이 아사다의 본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날의 행성 배열입니다. 목성, 토성, 화성이 일직선상에 놓입니다. 목성은 확장과 성장에, 토성은 카르마와 심판에, 화성은 행동과 결단에 상징합니다. 이 세 행성이 만날 때마다 역사는 요동쳤습니다. 프랑스의 혁명, 미국 분밀, 한국의 민주화 항쟁, 모두 이런 배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도승들은 이 삼중결합을 우주의 자명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잠들어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반달이 뜨는 날입니다. 빛과 어둠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는 순간, 마치 지금 한국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재명의 개인적 여정, 한국의 집단 카르마, 그리고 천체의 시계가 11월 1일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충돌이고 폭발이며 동시에 새로운 팽생의 순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수도승들은 구체적 사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전했습니다. 진술의 베일이 벗겨진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거짓은 무너진다. 사람들은 갈림길에 선다. 이것은 일상적 사건이 아닙니다. 근본적 변화입니다. 껍질이 깨지고 새 생명이 나오듯 우리가 알던 현실이 깨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요? 아니면 파도를 탈 것인가요? 한 젊은 수도승이 환상 속에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11월 1일 새벽, 한국의 하늘에 이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북극성도 남십자성도 아닌 전혀 새로운 별이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나듯이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지무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연민만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접으로 보던 사람들이 거울을 보듯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환상일까요? 아니면 가능한 미래일까요? 우주는 우연을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11월 1일이 다가오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달을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면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깨어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변할까요? 수도승들이 가장 강조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언론이 다루는 사건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집단적 깨어남, 우리가 왜 싸워왔는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그것은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11월 1일,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부차적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입니다. 오랜 논쟁 끝에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었는지를. 변화는 개인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재명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지, 왜 극도로 혐오하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상처, 욕망, 두려움을 발견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혼란 뒤에 찾아오는 명료함을 아시나요? 한국은 지금 폭풍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이 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위기를 통해 성장하든 우리도 이 위기를 통해 집단적 성숙에 도달할 것입니다. 왜 인도의 수도승들이 타국인 한국의 미래를 걱정할까요? 한 노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시험이다. 극단적으로 분열된 사회가 어떻게 화합을 찾는지, 물질 문명이 어떻게 영성을 되찾는지 전 세계가 한국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이라고. 11월 1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래된 상투를 치유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주인공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한 수도승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 있습니다. 11월 1일 저녁, 한국의 모든 집에서 촛불이 켜졌습니다.
광화문이 촛불이 아니라 가짜의 마음속 촛불이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들이 모여 거대한 빛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분열이 아닌 연결, 증오가 아닌 이해, 절망이 아닌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이것이 환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일까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11월 1일에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떨림, 그것이 바로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주가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도승들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그 해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심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러 왔다. 두려움은 변화를 맞지만 작아든 변화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11월 1일은 공황에 빠질 날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준비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언론의 소음, 소셜미디어의 아우성, 정치적 논쟁을 모두 꺼보십시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완전한 침묵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곳에서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 막연한 기대, 변화에 대한 갈망, 이것들은 모두 우주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인정하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지금 느끼는 피로, 불안, 기대감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집단 무의식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진이 오기 전 동물들이 먼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은 다가올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몸의 통증과 마음의 불안은 모두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나비가 되기 전 번데기의 고통처럼 말입니다. 이 예언은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느끼고 있던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의사가 짐삼을 진단하든 수도승들은 우리 집단 불안의 원인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으로 받을 것인가? 준비의 기회로 받을 것인가? 의식적으로 준비하는 사람과 그저 휩쓸리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클 것입니다. 11월 1일까지의 남은 시간은 선물입니다. 내면을 정리하고 오래된 원한을 놓아주고 새로운 가능성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변화는 축복이 되지만 준비 없는 자에게는 시련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언은 시험 문제를 보여줄 뿐, 답은 우리가 써야 합니다. 11월 1일, 한국은 갈림길에 설 것입니다. 더 깊은 분열로 갈 것인가? 성찰과 치유로 갈 것인가? 수도승들은 한국인의 조화의 유전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수천 년간 침략과 시련을 견뎌낸 민족, 그 끈질긴 생명력 말입니다. 한국은 이재명이라는 거울 앞에 설 준비가 되었을까요? 11월 1일에 드러날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영혼입니다. 숨겨진 진실, 억눌린 감정, 무시해온 내면의 외침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네, 정치인도 언론도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거울만이 있을 뿐입니다. 무관심 속에 침묵할 것인가? 가슴속 작은 불꽃을 지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나눠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깨어 있다면 11월 1일은 기억될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11월 1일까지 함께 깨어 있습시다. 그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던 모습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12개의 세계적 사건을 정확히 예측한 예언자 엘리엇 프레슬린의 경고입니다. 그의 적중률은 94%. 그리고 그는 지금 말합니다. 한국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재앙이 아니라 민족의 각성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미 8만 명의 한국인이 준비 중입니다. 당신의 이웃, 가족도 그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인가? 왜 10월 15일인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언을 전한 엘리엇 프레슬리는 누구일까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프레슬리는 일리노이주의 평범한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도, 유명 작가도,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지 소규모 가구점을 운영하는 58세의 평범한 가장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반지 3년 전, 그가 한 작은 영적 커뮤니티 포럼에 올린 글이 우연히 주목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내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이 짧은 글에서 그는 앞으로 일어날 3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둥세계의 충돌이었습니다. 2023년 7월 30일, 정확히 그가 예언한 날짜에 두 강대국 간의 전례 없는 외교적 단절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무도 그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은 금요일, 디지털 세계가 무너진다. 그의 이 예언 후 정확히 63일 만에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 만에 45%나 폭락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재산의 상당부분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남반구에서 발생할 전례 없는 기상현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 남미에서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한 기상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브레슬린의 예언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브레슬린의 방법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점성술, 타로카드, 수비학 같은 전통적인 방법들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가 선여하는 내려오는 비전이라는 방법은 마치 그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에 머무르는 상태에서 정보가 물처럼 흘러들어오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반지 채널일 뿐입니다. 내가 보는 이미지들과 받는 메시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반지 그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의 이 겸손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왜 그가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없고 한국 문화나 역사에 관한 특별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브레슬리는 갑자기 한국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래 한국 중심의 에너지 소용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세계의 모든 영적 에너지가 한반도로 모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2달 전, 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 문장 2025년 10월 15일, 한국은 무너질 것이다라는 글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불과 24시간 만에 50만 명 이상이 그의 예언에 관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브레슬린의 예언이 진실인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놀라운 정확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무너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혹은 경제적 파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브레슬린의 메시지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더 깊고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붕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파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집단 운명에 생기는 보이지 않는 균열입니다. 마치 강물이 두 갈래로 나뉘듯 우리 민족의 영혼이 두 개의 다른 길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과거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집단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붕괴라는 단어는 두려움을 주지만 사실 이것은 심오한 영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노예가 고치를 깨고 나비가 되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예의 형틀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기가 아니라 변형입니다. 더 아름답고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오랫동안 따라온 길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경제 성장, 기술 발전, 국제적 인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목적,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10월 15일은 그 오래된 길의 끝이자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 이미 에너지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한편으로는 현재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 더 진정한 연결, 더 높은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브레슬리는 이것을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두 개의 다른 주파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라디오 채널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방송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지금 두 개의 다른 에너지, 두 개의 다른 미래 방향 사이에서 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화의 긴장, 성장의 신호입니다. 이미 그 징후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집단적 불확실성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최근에 사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갑자기 과거의 기억들이 물매듯이 밀려오는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결화에 대한 가는 충동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그 불안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깨어날 때 느끼는 그 혼란스러움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오는 것은 선명한 각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10월 15일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날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 어떤 한국을 만들어 갈지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지금 각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결정과 영적인 각성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곧 다가올 사건들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집단 의식이 그려내는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2026년 2월에 일어날 정치적 사건 역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영혼이 내리는 상징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우선할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에 대한 깊은 영적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근본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당이 승리하는 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국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질적 성장과 영적 발전 사이의 균형, 전통적 가치와 진보적 변화 사이의 조화, 개인의 성취와 공동체적 연대 사이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브레슬린이 말하는 고올은 위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지도자들, 정치인들, 유명인사들이 이 변화를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변화는 평범한 시민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수백만 한국인들의 동시다발적인 영적 각성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브레슬린은 이것을 의식적 선택의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깨어나 자신들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그 집단적 의식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월 15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브레슬린은 10월 15일에 갈정의 문이 열리는 날로 묘사했습니다. 그날 우리 앞에 두 개의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는 붕괴로 이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갱신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집단적 선택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예측이 아닌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치는 반지 표면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에 대한 깊은 내면의 움직임이 바로 우리의 집단적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브레슬린이 강조한 것처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변화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세계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직면한 부전대, 물질적 성공과 영적 가치 사이의 균형, 전통과 혁신 사이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5일은 한국만의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선택은 다른 나라들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며 그 용기는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 변화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전 인류를 흔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중심에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이 모여 우리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피의 승국일까요? 왜 브레슬린은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국을 주목했을까요? 그것은 한국이 이미 세계의 영적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직면한 부절은
전 세계가 직면한 보전의 축소판입니다. 물질적 성공과 영적 가치 사이의 균열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전통과 혁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개인의 성취와 공동체의 연대를 어떻게 함께 추구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한국의 답결은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한국의 영적 실험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한국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가 그들에게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변화, 우리의 부정과 성장에 다른 이들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과 국제 관측가들이 10월 15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어날 일이 단순히 한 국가의 운명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다음 단계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영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브레슬리는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종류의 리더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리더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와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권에 있지 않을 것이며 유명인도 아니고 경제적 권력도 없을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 미들의 깨어난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 일상적인 삶을 사는 평범한 시민이 갑자기 영적으로 각성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는 엄청난 영적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사람 자신도 지금은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6월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무언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이후에 마치 번개가 치듯 완전한 각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브레슬린이 묘사한 이 새로운 지도자의 특징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깊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지도자라 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는 강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없어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선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상위 지혜와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어 마치 우주의 지혜가 그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웃이나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브레슬리는 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찾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10월 15일 이후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가장 먼저 드러날 변화는 경제와 사회 구조일 것입니다. 화폐와 가치, 그리고 새로운 세계적 모델이 등장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원화의 운명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10월 15일 이후 원화가 전례 없는 수준의 가치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허물고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브레슬린에 따르면 화폐 가치의 하락은 반직 표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신뢰의 위기입니다.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이것이 화폐 가치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뢰의 위기야말로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할 수 있는 포대가 됩니다. 브레슬리는 이 위기 이후 한국에서 인류의 화폐라고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화를 대체하는 다른 화폐가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인간적 가치와 윤리적 원칙입니다. 단순한 이윤 추구나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 환경의 지속 가능성, 공동체의 복지를 중심에 둔 경제 시스템이 한국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물질적 번영과 영적 가치 사이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물질적 성공의 영적, 윤리적 가치와 조화시키는 방법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슬린이 말하는 한국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새로운 한국 경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공동체의 신뢰성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 개인의 이익보다는 상호 신뢰가 경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을 단위, 지역 단위의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어 사람들이 서로를 직접 알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윤리적 가치가 경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정의, 지속 가능성, 인간 존엄성과 같은 가치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경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가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시민 참여가 경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만 집중화된 결정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포함한 분산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현대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브레슬리는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 기술이 도덕적 원칙과 결합되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과 인간적 가치의 융합을 위한 세계적인 실험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 곳곳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 화폐 실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이후에는 이러한 실험들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지역 사회가 자체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별알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사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는 단순히 새로운 화폐나 거래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남북한의 관계는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까요? 브레슬린의 예언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브레슬린은 2027년을 감정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시기에 남북한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풍일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상상해온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공식적인 선언도, 조약도, 새로운 국기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통일은 물리적인 과정이 아닌 영적인 과정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것을 분리의 감각이 점차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쌍둥이가 서로의 존재를 다시 느끼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변화는 북한 내부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식의 물결이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념적 차이보다 인간적 연결과 공유된 문화에 더욱 큰 가치를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점점 더 남한의 문화, 음악, 예술에 은밀히 접촉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념적 차이는 인간적 연결의 갈망 앞에서 점점 더 의미를 잃어갈 것입니다. 동시에 남한에서는 북적 느끼기 운동이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술가, 음악가, 작가들이 북한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를 통해 남한 사람들도 북한을 단순한 적이 아닌 잃어버린 형제자매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진정한 통일은 정치적 선언이나 경제적 통합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넘어설 때 진정한 통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개의 분리된 국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 한국 정체성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한국 정체성은 남북한의 장점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5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가치 위기 속에서 한국이 세계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브레슬리는 통의 한국을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국가, 경제적 번영과 영적 지혜를 함께 추구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제공할 새로운 종류의 리더십입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포함한 지배가 아니라 영감과 모범을 포함한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어떻게 분단을 넘어 화해를 이루었는지, 어떻게 경제적 성공과 영적 가치를 조화시켰는지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바라볼 것입니다. 세계는 특히 한국의 공동체 문화, 조화로운 발전 방식, 그리고 전통과 현대성을 융합하는 능력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 세계가 필요로 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레슬린의 예언에 따르면
이 변화들은 10월 15일 이후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브레슬린이 제안한 준비 방법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이 준비는 단순한 물리적 대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가올 변화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 변화의 중심에는 각자의 내면이 있습니다. 모든 큰 변화의 시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브레슬리는 이것을 내면의 중심에 밭을 내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유동칠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밭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디지털 기기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매일 확보하세요.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무 아래에서, 산책로에서, 혹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자연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브레슬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직업, 지위, 재산, 심지어 관계까지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진정한 자아는 무엇일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진실되게 살았는가? 이 간단한 질문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참되고 의미 있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브레슬리는 의식의 공동체 또는 각성의 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명에서 12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그룹의 힘은 개인적 각성과 공동체적 지지의 조합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 큰 변화의 물결을 헤쳐나가기 어렵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서로에게 힘과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룹에서는 특히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간의 솔직한 대화, 감정 교류, 상호 지원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집단적 변화를 위한 실천적 활동도 중요합니다. 공동 명상,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시간, 공유된 비전을 위한 워크숍 등이 개인적 변화와 집단적 변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브레슬리는 10월 15일을 두려워할 날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적 세례라고 표현하며 더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브레슬린에 따르면 한국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에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리는 선택, 우리가 발산하는 에너지, 우리가 푸는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브레슬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라.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그는 또한 이 예언이 실현되든 그렇지 않든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10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이 여정을 가로갑시다. 감사합니다. 한 영국인이 한국의 미래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항상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6년 봄,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금빛 비둘기입니다. 한 남성이 신문 기사를 내려놓습니다. 11분의 9,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는 모든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번엔 한국입니다. 금빛 비둘기가 한반도 일에 7번 돌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됩니다. 그때 전 세계는 한국에서 시작되는 영적 쓰나미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 예언을 앞다투어 보도했고 지금 전 세계 500만 명 이상이 그 메시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크리스 로빈슨,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예언가.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서 예언의 정확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2001년 8월 쌍둥이 빌딩 붕괴 예언 한 달 후, 10에불의 고 2019년 12월 회색 구름이 아시아를 덮음 3개월 후, 코로나 2021년 겨울곰과 독수리가 작은 나라를 두고 충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4년 12월 그는 다시 비전을 보았습니다. 금빛 비둘기가 한반도 일에 7번 돌고 철조망이 녹아내리며 증오가 사라지고 두 개의 간이 하나로 흐릅니다. 그 빛은 중국과 일본으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중국은 바릅니다. 붉은 영의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크리스 로빈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축복받을 것이다. 중국은 내부 분열로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한국의 금빛이 영의 상처를 치유할 것이다. 이 예언을 믿고 지금 한국의 300개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적 지도자들, 중국 지하교회의 1천만 신자들이 이 메시지를 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한국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위대한 전환을 함께 준비할 5천만 동포들과 연결됩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금빛 비둘기가 상징하는 7가지 축복이 여러분이 이 변화의 주인공인지 확인하는 세 가지의 신호 3. 2026년 봄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 매주 새로운 징조와 예언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평범한 마을에 살던 8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 로빈슨. 어느 날 밤, 이 소년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하얀 빛에 둘러싸여 작별 인사를 하는 꿈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정말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전의 해석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현대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도 하죠.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와 달리 크리스의 예언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날짜, 장소, 구체적인 상황까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9살 때 신장 수술 중 3분간 의학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하려던 순간 기적적으로 되살아났자 16살 때는 교통사고로 또다시 죽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번의 임사체험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이 폭발적으로 감화된 것입니다. 매일 새벽 3시, 온 세상이 고요할 때 크리스는 깨어납니다. 3시간 동안 깊은 기도와 명상에 잠기자 이 시간 하늘로부터 비전이 내려옵니다. 성경의 산증대, 역사의 패턴대, 색깔과 숫자, 동물들의 모습으로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는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날짜, 시간, 모든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죠. 2001년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게리 시워츠 박사가 크리스를 초대했습니다. 과학적 검증을 위해서였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래 사건의 장소 예측 정확도 100%,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그의 예언 기록을 살펴볼까요? 2001년 8월 10일에 크리스는 영국 경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대한 산둥이 빌딩의 비행기들이 충돌합니다. 뉴욕이 불타오릅니다. 한 달 후 9월 11일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2010년 3월 초 그는 러시아 당국에 경고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3월 27일 모스크바 지하철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2019년 12월 크리스는 충격적인 비전을 보았습니다. 회색 구름이 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뒤덮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국경이 닫히며 경제가 멈춥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정확한 묘사였습니다. 2021년 여름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독수리들이 산에서 날아오릅니다. 사람들이 공항으로 달려갑니다. 혼란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8월 미군 철도 앞 카불 공항의 비극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겨울 또 다른 비전이 왔습니다. 러시아 곰과 미국 독수리가 작은 나라를 두고 싸웁니다. 작은 나라가 예상외로 강하게 저항합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중도의 벼라도 예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손을 잡습니다. 북쪽에서 위협이 오지만 새로운 동맹이 형성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 이란의 위협 증가가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이 문서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날짜도, 내용도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증된 예언가가 한국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 놀라운 비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을 향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크리스 로빈슨은 한국에 대한 전혀 새로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가 40년간 본 모든 비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희망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비전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질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앞에 한반도가 펼쳐졌습니다.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동해부터 수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 날아왔습니다. 금빛 비둘기였습니다. 그가 평생 본 어떤 새보다도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날개에서 금빛 가루가 떨어질 때마다 땅이 빛났고 그 비둘기가 지나가는 곳마다 평화의 향기가 퍼졌습니다. 비둘기가 한반도 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원을 그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휴전선의 철조망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속이 물처럼 흘러내려 땅으로 스며들었고 그 자리에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크리스는 이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에 그릴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과 부, 모든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빠져나왔습니다. 증오와 미움이었자 70년간 쌓인 원한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원에서는 화해의 손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 가족들이 만나고 끊어진 철도가 이어지며 막힌 길들이 열렸습니다. 네 번째 원에서는 용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던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포옹했습니다. 다섯 번째 원에 그릴 때 한반도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경제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의 기술과 북의 자원이 만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여섯 번째 원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계가 놀랄만한 혁신들이 한국에서 탄생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원에 그릴 때 크리스는 숨이 멎을 뻔했다고 합니다.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영적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와 절, 모든 종교시설에서 동시에 기도와 명상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신론자들조차 무언가 거룩한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개로 나뉘었던 나라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7벌의 비행이 끝났을 때 한반도는 더 이상 분달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등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밝아서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빛은 먼저 중국으로 뻗어갔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거쳐 내륙 깊숙이 퍼졌죠. 일본으로도 흘러갔습니다. 도쿄와 오사카를 지나 규슈와 홋카이도까지 닿았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베트남의 하노이, 태국의 방콕,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까지 한국에서 시작된 평화의 빛이 아시아 전체를 덮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갈등이 사라지며 국가들이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평화의 신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신장에 뜨기 시작하면 온 세계에 생명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빛이 중국에 닿았을 때 크리스는 전혀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붉은 용의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축복과는 정반대의 비전이 중국 대륙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 로빈슨이 본 중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금빛 비둘기가 날아오르던 바로 그 시각, 중국 대륙 위에는 거대한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위험 있고 강력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용은 울고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위에 웅크리고 앉은 용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머리는 비이징해, 꼬리는 광저우에 닿을 정도였죠. 그런데 용의 가슴 한가운데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칼로 찔러놓은 것처럼 벌어진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는 양치강과 환아람을 따라 흐르며 강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용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처럼 쏟아지는 눈물이었죠. 크리스는 처음에 그 눈물이 땀을 치유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곳마다 땅이 갈라졌습니다. 농작물이 시들고 우물이 말랐습니다. 눈물 속에는 용의 고통과 분노, 절망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나이의 마철로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절의 공장들이 멈춰 섰습니다. 베이징의 거리는 혼란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용의 눈물이 가장 많이 떨어진 동부 연안 지역과 남부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제의 심단부가 마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방황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찾아 헤맸고 이웃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용의 눈물이 만든 것은 물리적 파괴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신을 심어놓았습니다. 그때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의 머리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확히 가운데서부터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한쪽 머리는 동쪽을 바라보며 미래를 갈망했고 다른 쪽 머리는 서쪽을 바라보며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두 머리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니 몸통이 찢어질 듯 아파했습니다. 왼쪽 머리는 외쳤습니다. 제역이다. 제방이다. 앞으로 나아가자. 오른쪽 머리는 맞받아쳤습니다. 전통이다. 혁명이다. 옛 영광을 되찾자. 두 목소리가 충돌할 때마다 용의 몸에서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비늘의 자리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크리스는 이 비전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중공 내부의 깊은 균열이 곧 표면화될 것이라고. 개혁파와 보수파,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도시와 농촌, 부자와 빈자 사이의 갈등이 폭발 직전이라고 말입니다.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로, 정치 위기가 사회 위기로 번져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의 고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두 머리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용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크리스는 말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 중국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크리스 로빈슨의 시선은 다시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중국의 고통이 절정에 달하는 바로 그때 2026년 봄 한국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 한반도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들었는데 그 꽃잎 하나하나에 새겨진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 글자는 희망이었습니다. 크리스 로빈슨이 본 2026년 봄의 한반도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벚꽃이 피는 시기였는데 이 사막에도 꽃들이 평년보다 2배는 크고 진했습니다.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부산, 서울을 거쳐 평양, 그리고 백두산 기슭까지 온 나라가 분홍빛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크리스가 가까이 다가가 꽃잎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꽃잎에 희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억 장의 희망의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하늘에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들은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만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만났습니다. 농부와 농부가, 교사와 교사가, 의사와 의사가 만나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군사분 개선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장벽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강제특구가 10곳에 동시에 조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성뿐만 아니라 원산, 신의주, 나선, 해주까지 전 세계 기업들이 투자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분단국가가 아닌 푸의 준비국가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UN 본부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세계 평화의 실험장으로 지정하고 모든 국제기구가 한반도 프로젝트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처음으로 한국 문제에 대해 완전히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인류 전체의 미래다라고. 그런데 크리스 로빈슨은 이 모든 결화의 중심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며 유명인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평범한 학교를 나온,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밝았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맑은 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연설을 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호화로운 집무실 대신 천막에서 일했고 고급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에 이용했습니다. 크리스는 이 지도자의 가장 놀라운 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남북 모두에게 신뢰받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북에서는 그를 김민의 버지라 불렀고 남에서는 군민의 종이라 불렀습니다. 이념을 초월한 사랑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라 제안한 한반도 평화 로드맵은 단순했습니다. 먼저 만나고 함께 울고 같이 웃자는 것이었습니다. 정치는 나중이고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이었자 이산가족 상보를 매일 진행하고 남북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매달 열며 공동연구소에서 함께 미래를 설계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2026년 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의 꽃잎이 날리는 가운데 기적 같은 별아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크리스 로빈슨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입니다. 그가 본 다음 장면은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이었고 거기서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지도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보고 있던 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진 세계 제4의 청사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크리스 로빈슨의 비전 속에서 거대한 흰 독수리가 태평양을 건너 날아왔습니다. 독수리의 날개폭은 하회에서 한반도까지 닿을 정도로 컸습니다. 독수리가 한반도 상공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본 금빛 비둘기가 독수리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크리스는 독수리가 비둘기를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접고 비둘기 주위를 조심스럽게 맴돌았습니다. 보호하는 듯한 모습이었자 두 새가 함께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거대한 원을 그리며 날았는데 그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무지개가 생겨났습니다. 독수리의 힘과 비둘기의 평화가 만나 새로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크리스는 이것을 동등한 동반자 관계의 시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해야 할 적은 나라로 보지 않고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워싱턴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 평화 파트너십 2.0이라는 새로운 협정이었습니다.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문화, 기술, 우주 개발까지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통일 과정을 전폭 지원하고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중재자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처 입은 붉은 용이었습니다. 중국을 상징하는 용은 처음에 흰 독수리와 금빛 비둘기에 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포위하려는 음모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용이 으르렁거리며 달아났습니다. 독수리도 날카로운 눈으로 용을 경계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금빛 비둘기가 둘 사이로 날아들었습니다. 비둘기는 먼저 용의 상처를 부리로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상처에서 피가 멈췄습니다. 다음으로 독수리의 거친 깃털에 매만져 주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과 독수리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공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크리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역사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동북아 평화 공동체 구상이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이 경제 공동체를 만들 때 미국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쟁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었자 한국이 제시한 중재안을 중국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크리스 로빈슨은 이 시점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용에 갈라졌던 두 머리가 서서히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서로를 물어뜯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치유자의 등장으로 중국 내부의 갈등도 조금씩 봉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금빛 비둘기, 흰 독수리, 붉은 용이 한 하늘 아래 공존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크기, 바른 색깔, 바른 성격을 가진 존재들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크리스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입니다. 힘의 균형이 아닌 평화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기운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의 벽을 넘고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을 흔들어 깨우른 거대한 영적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 로빈슨이 본 다음 장면은 그의 40년 예언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황금빛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빛과 진리의 파도였자 서울의 명동성당,
부살의 범어사, 강양의 봄수교회에서 동시에 빛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이 황금비 파도는 먼저 북한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교회에서 몰래 기도하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크리스는 놀라운 강경화에 목격했습니다. 평양의 김혜성 관장에 10만 명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속하러 온 군인들조차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북한의 한 노인이 울며 간증했습니다. 70년 동안 숨어서 믿었습니다. 이제야 하늘에 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순수한 신앙이 남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잃어버렸던 영적 갈망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한의 교회들도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비 파도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부터 시작해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까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지하 교회 신자들이 대담하게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억 명이 넘는 숨은 신자들이 빛으로 나왔습니다. 방국이 마그를 했지만 너무나 많은 시였습니다. 물리적 판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자 사마이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중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도 하나둘씩 따라했습니다. 순식간에 1000명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베이징의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캠퍼스에 모여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고만이 와도 소용없었습니다. 고만들 중에도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파도가 2분에 닿았을 때는 또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도크의 메이제 신궁에서 신도, 사제가 기독교 목사와 함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토의 절에서는 스님과 신부가 함께 명상했습니다. 종교 간의 벽이 무너지고 진리를 향한 공동의 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조화 정신이 영적 각성과 만나 독특한 형태의 신앙 보험이 일어났습니다. 오사카의 한 회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빛이 우리 마음의 어둠을 비추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한국에 향한 참회의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화해의 물결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파도가 밀려갔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각 나라의 종교적 전통과 만나 새로운 형태의 영성이 탄생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종교 전쟁이 끝나고 영적 연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이슬람 지도자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지만 같은 정상을 향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화해와 평화의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자카르타에서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함께 손잡고 평화 행진을 했습니다. 방콕의 사원에서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인도까지 파도가 닿았을 때 힌두교 성자들이 말했습니다. 동쪽에서 온 빛이 베다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뉴델리에서 뭄바이까지, 겐제스강에서 히말라야까지 영적 각성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크리스 로빈스는 이 모든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영적 보응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풍요보다 더 위대한 영적 풍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각성은 단순한 종교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과 의학, 기술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전조였습니다. 영적 각성의 물결이 과학자들의 실험실에도 스며들었습니다. 크리스 로빈스는 카이스트와 서울대, 그리고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풍일연구소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연구원들이 기도하며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봉사였습니다. 첫 번째 돌파구는 에너지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동해 바닷물을 이용한 무한 총정에너지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핵융합도 아니고 수소도 아닌 전혀 새로운 원리였습니다. 한 방울의 바닷물로 도시 전체를 한 달간 밝힐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단숨에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압 분해의 혁명은 보응 눌러왔습니다. 북한의 전통 고려의학과 남한의 첨단 바이오 기술이 결합되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치료법이 발견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완치하는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희귀병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평균 수명이 120세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통신 기술의 혁신은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언어 장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언어로 듣고
생각까지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사람과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무료로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특허도 없고 독점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것은 나눔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우지 마을에도, 남미의 정글에도, 중동의 사막에도 한국의 기술이 전해졌습니다. 인류가 하나 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7년 여름, 크리스 로빈슨이 본 마지막 장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던 휴전선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리적 제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소멸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따로 없었습니다. 두 개의 강이 만나 하나의 큰 강이 되듯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통일된 한국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의 기술력과 북의 자원이 결합되어 폭발적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백두산 일대는 세계 최대의 생태관광지가 되었고, 개섬은 첨단 산업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평양은 동북아 금융의 중심이 되었고, 원살은 세계적인 휴양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었습니다. 경쟁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서로를 돕고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자살률 최저, 출생률 최고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크리스는 2027년 8월 15일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의 바다였습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700만 명이 손을 잡고 인간뜰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보니 한반도가 빛나는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그 빛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중동 분쟁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남미 평화를 위해. 한국은 보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문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크리스 로빈슨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증오를 버리고 사람을 선택할 때, 분열을 버리고 화합을 선택할 때,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선택할 때, 이 비전은 현실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2026년 봄은 곧 다가옵니다. 크리스 로빈슨이 본 것이 단순한 환상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준 약속일까요? 그의 40년 예언이 모두 적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